자, 지금 메타버스 세계에 대해서 논하다 보니 사실 처음에 청해 들었던 기조 연설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라는 일맥상통하는 흐름이 존재를 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는 개인의 데이터, 그리고 메타버스 세계에서 현실과 평행 세계로 이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호환되고 쌓여갈 수밖에 없는 개인 데이터들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이 됐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세션에서도 사실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한 산업군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세션은요, The Future of Digital Healthcare입니다. 특별하게 그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인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와 저희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션인데요.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치료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과 기술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개선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개인정보라던가 공용으로 이제 호환되는 정보에 대한 이슈가 정말 많았는데요. 여러분들 즐거운 얘기들 그리고 인사이트 깊은 얘기들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의 연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에는 이번 세션을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의 최윤섭 대표님께서 자리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패널에는 눔코리아의 김영인 대표님, 에임메드의 김수진 본부장님, 휴레이 포스티브의 최두아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희 두 번째 세션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패널 토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를 하셨지만 저는 한 번 더 소개해드리면 이번 세션에 그 코호스트를 맡은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의 최윤섭 대표라고 합니다. 방금 저희가 사실 제가 할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이번 세션에서 이런 최근에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저희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아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특히 어떤 의미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지, 또 저희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그려나갈 건지 같은 것들을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1시간 정도 저희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래도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희 패널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시고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호명하면은 그 성함과 소속과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눔코리아의 김영인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눔코리아하고 이제 눔재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영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공은 이제 의학을 전공을 해서 이제 원래 환자 진료를 봐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비즈니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눔이라는 회사에서 눔이라는 제품의 어떤 의학적인 어떤 효과성을 입증하는 연구들을 좀 많이 진행하는 R&D 역할을 하다가 지금 이제 한국 일본 오피스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눔 많이들 아시겠지만 눔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조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 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글로벌에 이제 체중 감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모바일 플랫폼 회사고요. 저희가 이제 휴먼 코칭, 실제 사람하고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제 본인들 생활 습관을 관리해서 체중도 감량하고 당뇨병도 예방하고 만성 질환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흔히 쓰는 용어로 한국계 미국 스타트업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는 지금 거의 유일하게 유니콘이 되셨죠, 눔이. 네, 그러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에임메드의 김수진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수진입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이고요. 지금 에임메드라는 회사에서 치프 메디컬 오피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다양한 페이어 모델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지불하는 기업 임직원들의 건강관리 서비스, 또 보험사나 또는 공단에서 지불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인 디지털 치료제, 그리고 B2C나 또는 보험사에서 지불하는 그런 시니어 케어 플랫폼 등의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환자를 같이 상호작용을 했었던 임상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의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서비스 디자인 그리고 임상 시험의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요즘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를 직접 개발하시는 책임을 또 맡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왼쪽에 계시는 휴레이 파스티브의 최두아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휴레이 최두아입니다. 예, 저희 회사는
그 만성 질환자들의 건강 증진을 그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고요. 창업한 지는 이제 한 12년 정도가 됐습니다. 네, 열심히 이제 그 이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을 이제 개척하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제가 자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만성 질환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조금 잘하는 회사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디지털로 일상 속에서의 이 건강의 혁신을 좀 일으키는 그러한 회사로 미래를 좀 자리매김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쪽 방향으로 많이 이제 주목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약간 얘기를 조금 드리면 해도 됩니까? 예. 네. 처음에는 어떻게든 회사를 창업해서 이제 죽지 않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이제 가장 목표가 되는 게 이제 그걸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제 역할이다라고 저를 이제 정의를 해왔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국내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자체의 방향성을 좀 더 제시하고 그걸 진짜 이룩할 수 있는데 공헌할 수 있는 업계에서의 어떤 자리를 제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저를 조금 더 자리매김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저에 대한 정의를 조금 바꾸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그런 일을 하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패널 구성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구성할 때에도 저는 이제 저희 회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라고 회사인데 그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패널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구성을 되게 좀 균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를 하는 쪽도 있고 투자를 받으시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 4명 중에 의료인이 의사가 2분이시고 또 비의료인 2명입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분야, 의료적인 분야 이런 것들을 다 혼합해서 여러 가지 균형적인 얘기들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 나눠볼 얘기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주최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기재부에서 하시는 행사이기도 하고, 아마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말은 이제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이 분야가 정확히 어떤 분야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지털 헬스케어가 뭔지, 어떤 분야인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혹시 먼저 말씀하실 분? 네. 김영대 제가 하십시오. 좀 먼저 말씀해 보겠습니다. 뭐 사실 워낙에 최현섭 대표님께서도 외부에 강의도 많이 하시고 뭐 디지털 헬스케어의 이제 전도사 같은 역할을, 홍보대사 같은 역할을 많이 해주고 계시지만, 이 디지털 헬스케어 자체 영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 영역을 조금은 이제 세분화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먼저 손을 든 이유가 저희 회사가 지금 속해 있는 영역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큰 영역 중에 디지털 웰리스라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와닿으실 것 같아서 웰리스 영역 먼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헬스케어 영역으로 들어가면 또 다르겠지만 적어도 디지털 웰리스 영역에서는 기존의 웰리스라는 게 없던 게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던 건데, 그 웰리스를 모바일이나 디지털 미디엄으로 가져온 형태가 디지털 웰리스에 좀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지만 지금 이제 미국에서 좀 되게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펠로톤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원래 집에서 그냥 혼자서 자전거 사이클 타던 어떤 그 행태를 그 스크린 화면에 유명 사이클링 강사의 강의를 실시간으로 다른 수강생들하고 같이 들으면서 뭐 아까 앞선 그 세션에서 나왔던 일종의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가져와서 디지털이라는 컴포넌트를 사이클링이라는 것과 이제 접목한 형태가 어떻게 보면 웰리스 분야의 굉장히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희 이제 눔이라는 회사도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가 뭐 갑자기 뭐 전에 없던 새로운 무슨 혁신적인 치료법을 갖고 왔다기보다는 기존에도 체중 감량에 이제 유효하다고 알려진 내용들, 뭐 예를 들면 칼로리 섭취량을 줄인다든지 활동량을 늘린다든지 또는 어떤 심리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이 생활 습관을 관리한다라는 그 방법을 새롭게 이제 플랫폼으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한 모바일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잘 구현할 것이냐, 또 그걸 구현해서 실제 시장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그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웰리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웰리스 하면 떠오르는 영역들, 명상, 뭐 피트니스, 뭐 체중 감량, 뭐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로
변환해서 제공하는 분야가 이 디지털 웰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희 대표님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큰 분야 중에서 특히 디지털 웰니스 분야를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워낙 넓은 분야이다 보니까 웰니스 이외의 분야도 있죠. 김수린 상무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거 보니까 할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웰니스 이외의 의료적인 영역 같은 거 조금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 밖에서가 이제 웰니스라면 병원 안에서가 기존의 의료 안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런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변화가 있을 것이냐? 기존 의료라고 하는 건 사실 이 의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 파워에도 되게 불균형이 있는 서비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내가 뭔가 의사결정을 한다기보다는 의사가 의사결정을 하는 대로 치료라든가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시스템들이고요. 원래 이제 의료라고 하는 거에는 예방에서부터 예방, 진단, 치료 이후에 이제 관리까지가 모두 다 의료 또 이제 삶의 질까지가 다 관장이 되는 건데 현재 기존의 의료들은 진단과 치료에만 주로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왜냐하면 예방이나 관리 같은 측면에 있어서는 현재 이제 의료 서비스 시스템, 수가 구조 이런 것들에서 커버할 수가 없는 좀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던 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환자가 의사가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환자가 자기의 건강 정보, 자기 건강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이런 어떤 데이터나 기술을 통해서 이제 이런 뭔가 그런 구조적인 불균형이나 이런 시장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고자 함으로써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지금보다도 좀 더 좋은 질의 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더 건강하게 살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존의 의료가 이제 진단과 치료 중심이었다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거기 확장돼 가지고서 예방이나 그 치료 이후의 관리까지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확장한다. 그 과정에서 이제 환자들의 참여도 늘어난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최도 대표님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려면 아마 이게 들으시는 분들 머릿속에 맵을 하나 상상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X축은 이제 환자들, 그러니까 이 최종 소비자들의 전이, 그러니까 예방, 그다음 진단, 치료, 뭐 수술, 그다음에 재활, 뭐 호스피스까지 이런 전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Y축은 이러한 전이를 담당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병원도 있을 수 있고 제약사도 있을 수 있고 보험사 뭐 이런 국가 지자체 뭐 이러한 이제 Y축을 그렇게 그려놓고 이 두 이제 X축과 Y축이 만나는 그 지점들을 이제 서비스로 매핑을 하면 그러면 현재 이제 일어나고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들을 머릿속에 다 그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중에서 대부분의 많은 서비스들이 기본적으로는 아날로그 베이스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디지털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걸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다 분절적으로 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디지털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맵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각 지점들을 생각하면 어디까지는 디지털화가 되어 있고 어디서부터는 디지털화가 안 되어 있고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디지털로서 혁신을 일으켜서 밸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지점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헬스케어가 왜 디지털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커머스, 금융 이런 산업들은 이미 디지털라이즈드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근데 헬스케어는 여전히 아날로그가 강세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이나 데이터 처리나 이런 것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 밸류를 확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남아 있는 가장 좋은 산업 영역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유망하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훨씬 더 많은 혁신들이 일어날 여지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최도 대표님께서 사석에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저도 요즘 많이 써먹고 있는데요. 그 디지털 헬스케어는 확정된 미래다. 예정된 미래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첨언을 조금 하자면은 이제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예시를 직접 들어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원격 의료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활용해서 뭐 엑스레이 같은 거 판독
판독 보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질문도 방금 올라왔는데 메타버스, 뭐 VR 같은 거를 활용한다든지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헬스케어, 의료 쪽으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만들고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가 저희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이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부터 저희가 질문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저희가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가장 주목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죠. 저희가 마스크 쓰고 이렇게 칸막이도 하고 있는데요.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아주 많은 변화들이 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분야에서 그 보셨던 큰 변화나 어떤 그 이벤트들 중에서 가장 흥미롭게 보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김영인 대표님부터 해볼까요? 네. 네. 그 이 팬데믹이 오면서 가장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에서 느끼는 이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갑자기 어떤 기술이 새롭게 나왔다기보다는 좀 시간이 앞당겨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어떤 유명 강사분이 하신 얘기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2020년에 2025년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쪽 업계에서 계속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미래가 앞으로 한 5년 후 정도에는 보편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코앞으로 좀 다가온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나마 한국은 아직 뭐 소위 말해 뭐 봉쇄, 락다운이라고 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임팩트는 아닐 수 있겠지만 특히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락다운을 하는 순간 뭐 피트니스 센터가 뭐 제한 영업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영업 불가이고요. 집 밖을 나갈 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비대면으로 또는 모바일이나 어떤 디지털로 뭐 체중 감량이라든지 또는 피트니스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오프라인 기반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이나 디지털 기반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굉장히 원격 의료에 대한 뭐 규제라든지 또는 그것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진 게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런 비대면 어떤 헬스케어 서비스나 어떤 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일종의 미래를 위한 투자, 뭐 거대 담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앞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 정도로 이제 되던 것들이 그냥 당장 해야 되는 현실로 확 다가온 거죠. 그러면서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변화는 환자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의 어떤 이 재화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특히 저희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소비재 개념 중에 경험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직접 써봐야만 그 좋은 거를 알 수 있고 근데 그걸 쓰려면 비용을 내야 되니까 초기 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는 팬데믹이라는 상황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경험해보는 상황이 됐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니즈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나오거나 기존 서비스가 확장되는 경험들을 최근 1년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팬데믹 때문에 되게 많은 장벽들이 사라지면서 이 분야가 굉장히 변화가 가속화되었고 그 때문에 이제 일반 환자들이나 대중들이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경험해봤다고 하시는 게 이제 가장 큰 변화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수린 상무님 말씀해 보실까요? 네, 비슷한 얘기인데 저도 사실 원격 의료에 대해서 수용성이 확장된 거가 가장 저희 체감하는 변화일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사실 국내보다도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우리 국내에서는 팬데믹이 닥쳤어도 사실은 기존의 의료 시장이 그렇게 많이 붕괴되거나 문제를 겪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1차 의원이라고 하는 거에 접근성이 너무 좋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오히려 이제 미국이라든가 그런 다른 해외에서는 이 팬데믹 때문에 기존의 좀 완성 질환이라 기존의 의료 시스템을 그 서비스 자체가 지금 사실은 큰 챌린지를 얻었고 그 덕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원격 의료가 이제 도입되게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거는 그래도 사람이 직접 보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라고 생각했던 의뢰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전반적으로 삶에서 많은 변화들을 겪잖아요. 뭐 이를테면 이제 채용 면접도 비대면으로 하고 일종의 뭐 결혼할 때 상견례도 비대면으로 하고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면서 그동안 이 보수적인 의료에 있어서도 어떻게 의사가 직접 환자를 만나야지만 되지라고 했던 것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 여기서 뭔가 여기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같이 좀 공통적으로 가지게 된 것들이 가장 큰 변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비대면 산업 전반이 이 팬데믹 때문에 많이 육성도 되고 주목을 받으면서 그중 일환으로 이제 우리는 비대면 진료라고 지금 하죠. 원격 진료가 글로벌리 보기에도 아주 많이 성장을 했고 또 규제도 사실은 뭐 그 미국이나 여러 국가들이 많이 완화가 됐죠. 그래서 한국도 지금 사실은 원격 의료 비대면 진료라고 합니다만은 그게 한시적으로 지금 허용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측면들의 어떤 수용성 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최호다 대표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십니까? 예, 저도 같게 생각하고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놈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산업을 막 신산업을 논의할 때 항상 아 이게 진짜 효용이 있어? 뭐 ROI가 나와? 그다음에 뭐 규제는 어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하게 되는데 한 번에 모든 걸 뛰어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들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래서 이런 비대면 그러니까 디지털라이징이 무조건 간다 이렇게밖에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건강이 너무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요소들을 사실은 시장에다가 확 던진 거고 모든 논의를 사실 백지화 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디지털 헬스라는 이 영역들에 대해서 완전히 뭐 이거를 그냥 재해석을 해준 것 자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도 더 힘을 받을 것이고 국내 같은 경우도 국민들의 이제 머릿속에 아 이게 정말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험도 했고 머릿속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산업적인 영역으로 넘어와서 이제 시장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너무 좋은 서비스와 제품들이 이제는 쏟아져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그 norm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러니까 정상이나 어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 자체가 바뀌었다. 그게 이제 여러 장벽들을 한꺼번에 뛰어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마 그 되게 유의미한 답변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고 하면은 이제 그 사실 지금 유튜브 제가 지금 실시간 보고 있는데요. 다 저기 질문 어떤 거 주시는지 비슷한 질문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가장 유망하다고 보시는 게 어떤 건지 저희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뭐 디지털 치료제니 비대면 진료니 인공지능이니 메타버스니 이런 얘기는 막 나오는데 이미 지금 본업으로 집중하고 계시는 세부 분야들이 있으시긴 하지만 지금 보시기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유망하다고 보시는 섹터 혹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역시 김영 대표님 해볼까요? 네. 네, 뭐 아무래도 저희가 제일 관심을 쏟고 있는 영역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견해차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드리면 앞서 김수진 상무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면서 환자나 소비자가 이제 어떤 참여 주체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됐다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보 비대칭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료 전문가들이나 또는 뭐 보험자나 이런 쪽에 정보가 많이 있던 부분이 이 환자나 소비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또 정보를 본인의 정보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높여준 게 저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헬스케어라는 영역 자체가 워낙에 전문 분야고 어렵다 보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이 디지털 웰니스 영역이 헬스케어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게이트웨이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진입장벽이라기보다는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조금 더 이제 쉬운 어떤 사용자 시나리오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뭔가 아직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내가 뭔가 건강 관리를 받는다라는 측면이 또는 심지어는 원격 진료라는 뭐 비대면 진료라는 걸 통해서 의사랑 진료를 본다는 게 저는 생소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저희 삶 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 뭐 모바일로 뭐 체중 감량 코칭을 받는다든지 뭐 홈 트레이닝 같은 거를 뭐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익숙해지면 결국 그 익숙한 플랫폼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헬스케어적인 또는 뭐 의료 영역에 가까운 분야로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명실상부하게 대표적인 뭔가 웰니스 또는 헬스케어 플랫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직은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금융이다 하면 떠오르시는 회사들이 있을 텐데 아직 헬스케어는 각각의 버티컬, 그러니까 각각의 뭐 특화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상황이지 뭔가 이 플랫폼이
뭐 진짜 다 접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플랫폼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입니다가 범용 플랫폼이 되기는 어려운 거죠. 대신에 거꾸로 사실 뭐 체중 감량이나 뭐 피트니스나 뭐 다이어트는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뭔가 이제 범용 플랫폼으로서 작용을 하고 거기서 헬스케어로 진입을 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유망한 분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김수희 상무님 또는 이제 최다 대표님께서 더 말씀을 주시겠지만 최근 관심이 굉장히 많은 이 디지털 치료제라는 분야가 기존의 약과 달리 사용자가 뭐 앱이나 뭐 어떤 프로그램을 직접 써야 하는 파트가 이제 새롭게 추가되기 때문에 결국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어떻게 더 잘 쓸 거냐에 대한 뭐 UX, UI적인 측면과 사용자 경험적인 측면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용자들하고의 접점을 잘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플랫폼이든 회사든 서비스가 경쟁 우위를 가질 거고 그 분야가 좀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이어서 조금 사실 제가 유튜브로 받은 질문도 있고 해가지고 이어서 질문을 조금 몇 가지 더 해볼게요. 아까 그 다른 금융이나 다른 분야들과는 달리 헬스케어는 아직까지 어떤 통합 플랫폼, 범용 플랫폼이 부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눔도 그렇고 이제 특정 분야에서 플랫폼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 헬스케어도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그런 어떤 범용 플랫폼으로 소위 말하는 그 콘솔리데이션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되게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은 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에서 누가 뭐 말 그대로 파괴적 혁신을 통해서 뭔가 새로 판을 바꿨는지 아니면 기존 플레이어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그 결말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대신에 저는 그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일어날 거라고 보는 게 기존의 헬스케어를 해왔던 뭐 소위 말해 최근에 이제 보험사 쪽에서 그 이제 규제들이 많이 풀리면서 보험사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쪽 영역으로 많이 진입을 하고 있는 그림이 하나가 있고요. 또는 뭐 저희 같은 이제 이런 스타트업 업계에서 하나의 버티컬에서 좋은 경험을 쌓은 회사들이 그 영역을 확장하는 그 양쪽에서의 그림이 지금 만나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게 어느 누구 하나가 경쟁을 해서 이기는 모습일 수도 있겠고 또는 저는 조금 더 이 한국 시장에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두 그림이 어느 정도 좀 융합된 모델, 그러니까 서로가 경쟁을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같이 파일을 나눠 가지는 형태로 플랫폼이 나온다고 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 특히 이제 국내 시장이 그 접점을 만들기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훨씬 좀 좋은 편이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뭐 의료 강국이고 의료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의료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또 IT에 대한 접근성 두 가지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융합될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면 좀 플랫폼으로서의 강점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게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다시 재생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그러니까 이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그 보험사 최근에 국내 보험사들이 이제 다 플랫폼 만들겠다고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주로 스타트업 위주로 많이 하고 계시는 버티컬 플랫폼 이 두 가지 접근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유튜브 질문을 연계해 보면 지금 그렇게 역할이 보면 대기업, 보험사, 뭐 IT 기업 이런 쪽에서 접근하시는 쪽하고 휴레이나 누움 같은 스타트업이 이제 버티컬 플랫폼으로 접근하시는 쪽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달라야 되고 어떻게 시너지를 만드는 게 좋을까요? 뭐 우선 저부터 좀 답변을 드리면은 그 좀 더 과거,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전이라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투자 재원도 충분하지가 않았고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주제가 과연 그 분야가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상황인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뭐 풍부해진 유동성과 더불어서 코로나 때문에 유발된 이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금 일어나는 과정 중에 끝까지 안 일어나고 있는 분야가 지금 교육하고 저는 헬스케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제 시장의 관심들이 몰리면서 스타트업 입장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투자를 받고 좋은 인재들을 포섭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뭐 대기업의 자본에 의존을 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점점 없어진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영역은 꼭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그게 정부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기존의 헬스케어의 플레이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산업 체계에서의 그 역량 또는 데이터 또는 유통에 대한 파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스타트업이 아무리 잘하고 그 헬스케어 분야에서 막 뛰어난 성과를 내더라도
결국엔 기존 헬스케어 플레이어들하고 손을 잡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과거에 비해서 조금 협상할 수 있는 협상력이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타트업도 이제 그 대형 기존의 플레이어들, 그게 보험사든 제약사든 혹은 정부 쪽이든 협력을 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 가야 된다. 하지만 과거보다는 스타트업에 되게 유리한 점이 많아졌다. 뭐 그런 정도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다루고 있는 질문이 뭐냐고 하면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가장 유망하다고 보는 게 무엇으로 보시느냐 요건데요. 네, 김수진 본부장님께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 계속 아까 사회 진행 중에도 나왔던 워딩인데 저는 어쨌든 디지털 치료제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근데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가능성과 기회가 열려 있는 분야라고 지금 재밌게 두근거리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김영인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눔의 전략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반대쪽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냥 소프트한 그런 체중 관리, 뭐 다이어트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헬스해지게끔 이제 그런 식의 제너럴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뾰족뾰족하게 그러니까 되게 소수의 환자 그리고 이거는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군들에게 접근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두 가지가 같이 둘 다 이제 전략을 세울 수가 있냐면 그 기존의 이제 헬스케어라고 하는 게 사실 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다른 커머스 뭐 모빌리티나 뭐 뱅크라든가 이런 데서는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변혁이 일어나는데 헬스케어에서는 뭔가 이렇다 지금 성공하는 비즈니스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가라고 한다면 이게 결국엔 사람이 먹고 자고 뭐 이런 이제 반복적으로 꼭 할 수밖에 없는 행위들에서 이제 비즈니스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우리 건강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우리 아프지 말아야 되고 다들 건강하고 싶은 거 아니야? 사용자 니즈가 충분한 거 아닌가? 라고 하시겠지만 이 기존의 헬스케어의 그 서비스 비즈니스들이 뭐냐면 보통 뭐 예를 들면 헬스장, 뭐 그런 이제 운동 시설들 아니면 영양제 이런 것들 보면은 결국엔 헬스장 신년 계획 때 이제 한껏 이제 딱 운동해야지라고 해서 1년 회원권 끊고 끝까지 하는 사람 없고 영양제도 이제 막 언제 한번 필 받아가지고 사놓고 그다음 끝까지 먹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 이벤트성으로 발생하는 그냥 그런 어떤 공포에 의한 이제 그런 지갑을 그때 열게 하지만 이게 사실 꾸준하게 그 사용자가 사용하게 하긴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근데 그건 사실 그 건강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그래서 그게 좀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걸 자기 주도적으로 꾸준하게 끌고 가기가 되게 어려운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네, 그래서 그 디지털 치료제 말씀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청중들 중에서 아마 비전문가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디지털 치료제가 뭔지부터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치료제입니다. 우리 치료제라고 하는 건 약, 수술,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소프트웨어로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제 어플리케이션 형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불면증을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의 습관과 행동을 바꿔서 그런 증상을 개선한다. 그래서 이게 건강을 그냥 단순히 개선한다가 아니라 아예 이건 치료제로서 그런 규제 기관의 인허가를 받고 약과 같은 포지셔닝을 하는 그런 컨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아까 서론이 길었었는데 그런 B2C로 우리가 웰니스로 하는 영역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지금까지 잘 성공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럴 거면 아예 그냥 의사가 처방하는 식으로 해서 의사의 권위에 의해서 이거는 할 수밖에 없게끔 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모델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디지털 치료제가 앞으로 사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우리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나오는 여러 이슈들, 뭐 원격 의료도 그렇고, 그다음에 PHR이라고 해서 개인 건강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과도 좀 연계될 수 있고 민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원격 진료라는 게 만약에 진짜로 시행이 된다 하면 아무리 원격으로 의사랑 화상으로 만난다 하더라도 약을 처방하면 약 받으러 어딘가는 가야 돼요. 대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완전 풀리 원격이 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거는 처방 자체도 그냥 어플리케이션 그냥 소스 코드만 뭐 APK만 주면 뭐 그냥 그렇게 다운로드 받았으면 그냥 그게 원격으로 그렇게 처방이 딜리버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등등도 그렇고 이 앱 안에서도 이제 계속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치료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서비스들에게도 연계될 수 있는 자기의 건강 데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플랫폼 안에서 여러의 형태로서도 해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스탠드얼론으로 뾰족하게도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좀 그런 다양한 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디지털 치료제가 사실은 저희 분야에서 요즘에 굉장히 핫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유튜브에서 질문도 올려주시는 분도 계신 걸 보니까 이런 걸 조금 알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뭐 저희 민간에서 투자라든지 아니면 창업팀들이 나오는 그런 뭐 개수라든지 아니면 뭐 정부 과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금 한 번 더 그 연관되는 질문이 또 올라와가지고 요것만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디지털 치료제의 장점과 단점, 수가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질문인데요. 장점은 방금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혹시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하고 수가 얘기를 하면 또 한도 끝도 없는데 그 수가는 과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처럼 결국에는 이게 의료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여서요. 의료 안으로 들어간다면 결국에는 돈을 그럼 어떻게 버느냐? 의료는 돈을 수가로 법니다. 뭐 이제 뭐 일부 비급여를 빼면요. 그럼 수가라고 하는 거 이제 국내 상황에서만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의료 행위를 하면 이거는 뭐 4,000원. 이거는 뭐 2만 원짜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뭐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 그 제왕절개 수술이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가격이 시장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게 자유시장 경쟁 체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공보험 체계 안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국내에서 이제 성공할 요인은 이게 얼마나 적정한 수가를 받을 수 있게끔 설득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일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수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디지털 치료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이제 저희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게 뭐 사실 저희들이 여러모로 관여를 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 뭐 오픈된 공간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업계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담당 부처에서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 전향적으로 여러 방안들을 고려하고 계신다. 뭐 이런 정도로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더 대표님께 제가 넘어가 볼게요. 지금 저희 다루고 있는 질문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유망하다고 보시는 게 어떤 것인지입니다. 그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내에서의 혁신하는 아이템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타 산업과의 이제 융합이 일어나면서 이제 건강을 주제로 타 산업과의 이제 융합이 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이제 사업의 기회,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병원과 그 다음에 제약, 약국 여기서의 혁신 아이템들이 상당히 유망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그렇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의 병원의 등장을 통해서 원격 의료, 원격 진료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고 그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제약 관련된 요 산업에서의 혁신 부분이 또 좋은 아이템인데, 지금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DTX도 사실은 제약 산업의 이제 혁신에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고, 또 제약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통 관련된 이슈일 겁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방전 및 약 배송 이슈가 사실은 이제 도래를 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약국들의 역할, 그리고 이 약국으로 이제 처방전이 오고 이걸 최종 소비자에게 딜리버리하는 이러한 유통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혁신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몇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유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전방위적으로 건강, 헬스라는 게 이제 모두에게 다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융, 뭐 건축, 뭐 의류, 뭐 주거, 모든 교육, 모든 것에 다 건강이라는 이제 주제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혁신들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품이다라고 얘기하면 옛날에는 그냥 싸고 맛있게 잘 팔아서 많이 팔면 되는 비즈니스였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한 소비자의 구매의 결정 요소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식품 산업 자체도 헬스를 중심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요새 이제 아주 이제 기초적인 논의가 뭐 프로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식품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과 헬스의 융합을 통해서 요새 이제 금융사들, 보험사를 중심으로 금융사들이 단순히 그냥 보험 몇 개 더 잘 팔자고 헬스케어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헬스의 데이터를 가지고 A라는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금융이 언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걸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건강관리 서비스나 헬스케어로 진입을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금융과의 융합을 통한 이런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도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인적인 관심사 얘기해도 됩니까? 네, 그럼요. 만약에 저한테 이제 스타트업을 한 번 더 해라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어떤 아이템을 할래라고 얘기하면 저는 헬스케어의 확장은 크게 두 가지로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기후와 환경의 문제. 결국은 우리의 건강은 이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개념이 확장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창업할래라고 얘기하면 요 아이템을 갖고 창업하고 싶은데 저는 결국은 건강 관리의 끝은 죽음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나의 것을 후대에게 어떻게 남겨줄 것이고 하는 요 전체의 관리가 끝나야 이게 헬스케어의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뭐 금융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든 것이 다 얽혀 있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혁신이 가장 안 일어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을 베이스로 혁신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유망한 사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굉장히 큰 화두들을 많이 던져주신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처음에 보셨었고 기존의 병원이나 약국 쪽에서 혁신 그리고 산업을 망라하는 거의 전방위적인 분야에서의 이 헬스케어 측면에서의 혁신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향후 사업 아이템 같은 것들로도 이제 뭐 웰다잉이나 혹은 더 나아가서 금융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활용하시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이제 똑같이 순서하기보다는 최두화 대표님께서 이 질문을 이어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10년 뒤에 한국의 헬스케어 산업이거든요. 어디까지 가 있을까 우리가? 그리고 거기까지 가려면 어떤 측면이 더 바뀌어야 하는가, 뭐가 더 필요한가,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뭐 웰다잉이라든지 헬스케어의 유관 분야인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혁신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미래로 갈 때 이제 어떤 것들이 우리가 어디까지 정말 가 있을지, 뭐가 더 필요할지를 조금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0년이면 2031년이잖아요. 2031년이면 사실은 요새 딥러닝 기술의 발전을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늘 정도로 기술의 변곡점은 확실히 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때문에 못 해왔던 적어도 디지털적으로는 기술 때문에 못 해왔던 일은 향후 10년에는 모두가 거의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할 일은 상상하는 것이다. 뭘 할 거냐, 뭐가 바뀌어야 되냐라는 것을 상상하는 게 사실은 이 필드에 있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10년 동안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병원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약국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례가 호스피스가 생겨날 것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하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냐라고 하면 이제 말씀드린 거랑 같습니다. 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기술들은 이게 주어졌다. 우리에게 매우 좋은 툴들은 이미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를 꿈꾸는 게 이제 사람의 역할들이고 이 필드에 있는 우리들의 역할이 될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이제 좌장님께서 그 대기업과 스타트업 말씀을 하셨는데, 자 누가 꿈을 잘 꾸느냐의 게임이 될 거다. 그러기에는 그렇기 위해서는 대기업도 그렇게 이상을 추구하고 꿈을 꿀 수 있는 조직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게임에서는 그런 차원에서는 스타트업한테 굉장히 유리한 게임의 룰이 바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딥러닝 뭐 하나 하려면 몇 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막 돌려봤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은 뭐 너무 쉽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쉽게 게임만 예를 들어도 옛날에는 게임을 하나 개발하려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게임 개발 툴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사실은 좋은 기획만 있으면 게임을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내에서도 그렇게 될 확률이 저는 되게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잘 되려면 그러한 문화를 장려하는 구조가 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도 대표님 되게 그 비저너리로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10년 뒤를 저희가 지금 얘기해보고 있는데 거기 기술적인 장벽은 거의 대부분 사라질 것 같다.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우리가 이런 상상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누가 더 잘 상상하느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첨언을 하자면, 사실 저희들은 오늘 뭐 전문가들이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요즘 말로 고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짧게는 뭐 한 글쎄요, 짧아도 한 10년 정도는 이상 다 이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어서 상상하기 게임에 오히려 저희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는 분야 밖에서의 여러 가지 혁신들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혹은 뭐 저는 이제 새로운 피, 뭐 젊은 피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더 많은 탤런트의 유입이나 또 관심도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말씀해 보실까요? 두 분 중에 10년 뒤에 우리가 어디 가 있을까? 네, 고인물이지만 상상을 하니까 뭐 상상을 나래를 펴보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정신 건강 쪽에 좀 전공이었으니까요. 이런 멘탈 헬스에서 뭐 어떻게 바뀔까라고 하면 그동안 그냥 항상 평상시에 지금 수집돼 있는 내 목소리나 그냥 그런 여러 가지 웨어러블, IoT, 침대, 밤 환경 안에서 수집되는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지금 경보가 울리면 차 안에서 저의 뇌파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릴렉세이션의 환경으로 모두가 바뀌고, AI 사이코테라피스트가 이제 차의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호출이 돼서 간단한 이제 문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맞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그러고서는 뭐 자율주행 모드로 바뀌고 나는 평안히 이제 명상 모드로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이 한데도 그래도 이제 좋아지지 않은 것 같다. 이건 이제 의사한테 가고, 그러니까 진료를 받아야 되는 정도의 이제 워닝 사인이다라고 하는 게 감지가 되면 이제 그런 차에서도 원격 의료에 예약을 하는 거를 이제 권고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원격 진료를 예약을 해서 의사 상담을 한 뒤에 이런 이제 이 기존에 있었던 그 공황 장애가 좀 다시 재발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그러려면 이제 제가 그냥 단순히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계속 수집되어 있는 저의 이제 개인 건강 데이터들을 다 전송을 하는 걸 동의를 하면 그걸 바탕으로 리포트를 보고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러고서 디지털 치료제를 처방을 받고, 그리고 나는 또 이거에다 더해서 그런 내 회사에서 지원하는 그런 프리미엄급 디스트레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신청을 해서 같이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지금 현재 당장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 중에 가장 된 건, 지금 여기선 사실 기술적으로 지금 허들이 있다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막히는 부분들은 다 결국에 우리가 이 내 데이터들이 계속 이렇게 공중에 날아다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있는 컨센서스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우선 뭐 정부나 이런 제도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겠고, 사실은 국민이 전체적으로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고 필요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컨센서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이 데이터도 꼭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주로 그 정신과 전문의답게 주로 멘탈 헬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존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기술이나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또 여러 새로운 방식으로 정신 건강 관리를 하는 그런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김영희 대표님 10년 뒤에 저희가 어디가 가 있을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그 질문 중에 보면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에서 한국의 그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혹은 뭐 산업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질문 좀 있는데 이제 눔코리아, 눔재팬, 또 눔글로벌까지 지금 관여하고 계시니까 보시기에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 혹은 10년 뒤에 우리가 얼마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같은 것도 조금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딱 그 글로벌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제 마음을 읽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도 어찌됐건 이제 미국 쪽에 본사가 있고 한국, 일본에서 저도 지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한국 시장이 가진 굉장히 큰 강점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뭐 의료 접근성이 좋다, 또 의학 기술이 발전돼 있다, IT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속도가 좀 빠른 편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게 항상 좋으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새롭게 이제 혁신이 일어나는 분야에서는 속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 회사 내에서도 이제 한국 오피스에서 체중 감량을 넘어선 다른 질환들, 뭐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뭐 신장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R&D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미국보다 사실 속도가 훨씬 빠른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좋은 어떤 역할을 잘 해서 더 큰 시장으로 이걸 가지고 나가는 어떤 역할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10년 후라고 했을 때 제가 너무 또 장밋빛 미래를 그려서 이제 한국에서 뭔가 이제 만든 헬스케어 관련된 어떤 뭐 지적 재산이나 또는 어떤 경험치가 뭐 당장 미국에 가서 미국의 헬스케어를 혁신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대신에 한국 이제 옆에 있는 일본이라든지 또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한국에서의 영향력이 또는 한국에서의 레퍼런스가 뭐 인종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제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적어도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에 쌓여가는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경험치나 뭐 그게 플랫폼이 됐던 데이터 분석이 됐건 또는 뭐 리스크 관리가 됐건 그 영역들을 결국 근처에 있는 동남아 국가로 수출을 한다든지 또는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게 일종의 그 뭐 반도체 산업처럼 이쪽에서의 진입 장벽이 되게 높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가 이제 서로 이종 간의 데이터가 융합돼서 그걸로 리스크를 측정한다든지 비즈니스적인 아웃컴을 꺼내는 거는 갑자기 어떤 나라에서 돈을 많이 부어서 시작한다고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금 한류라는 표현도 좀 어떻게 보면 시대가 좀 지난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이 지금 주변 국가에 가진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충분히 글로벌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국내에서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시거나 헬스케어를 하시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글로벌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난 한국 시장만 막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글로벌로 진출하려고 하면 불싸 우리가 그걸 안 만들어놨네 지금부터 새로 만들어야겠다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을 나가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먼 비전을 항상 꽂아둔 상황에서의 국내 비즈니스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뭐 시장 규모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확장성이라는 부분이 나중에 가서 해보려면 결국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장 가능한 모델, 복제가 가능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쪽으로 비즈니스가 될 것 같고요. 10년 후면 저는 충분히 예를 들면 뭐 인도네시아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한국에서 만든 회사가 만든 제품이 뭐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뭐 제공된다. 이런 미래가 충분히 그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도 많은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성장하는 속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아마 주로 글로벌이라고 하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 시장을 보통 의미하기 마련인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동남아 같은 더 넓은 시장에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남은 시간 3분 정도 있는데요. 이제 남은 게 저희가 온라인 실시간 질문 답변해 드리는 것인데 제가 일부러 중간중간에 조금 받았던 질문들을 녹여내려고 했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좀 커버를 한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만 그래도 한번 남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미리 답변 드리면 그 메타버스 관련 헬스케어 나중에 발표하시는 뉴베이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헬스케어 스타트업 여기 계시는 휴레이 파시티브와 눔과 그리고 스타트업이랑 조금 그렇지만 에이메드 같은 것들이 한국 하실
저희 모신 이유가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답변을 대신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질문 제가 해볼까요? 저는 이제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 하나만 고르라면 누가 더 상상을 잘하나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미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게 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양정수님께서 질문하신 게 이 개인과 기업과 정부가 이제 그런 미래를 상상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가 특히 정부 단에서 보면 이런 상상력이 조금 많이 좀 부족한 편이잖아요. 오늘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저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기획하고 배포하려고 하는 순간 이게 사실은 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민간의 역할과 공공의 역할 그리고 또 규제 당국의 역할들이 좀 더 본연의 역할로 집중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조합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가 이제 결국에 심판자의 역할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고 경기장에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민간이랑 경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시간이 조금 급박하긴 하지만 네. 그럼 오늘 이제 저희가 한 시간이 사실 되게 넉넉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조금 부족한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질문들 저희가 많이 커버해드린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 토론 이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말씀해주신 눔코리아의 김영인 대표님 그리고 에임메드의 김수진 본부장님 그리고 휴레이파시티브의 최도 대표님 모더레이터는 저는 이제 DHP의 최윤섭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같은 헬스케어라도 사실 관여하시는 분야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인사이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윤석 대표님께서 조금 다양한 구성으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포지션에서 다양한 시각에서의 인사이트를 얻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뿐만이 아니라 이 디지털 데이터와 그리고 메타버스와 지금 말씀하셨던 모든 디지털 IT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텐데요. 저희가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비즈니스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이벤트 안내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참가자분들께서 더 즐기실 수 있도록 더 유익한 장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자, 이번 바로 다음에 소개해드릴 세션에 앞서서 실시간 퀴즈 이벤트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에 문제를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문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댓글을 통해서도 이벤트 관련된 다양한 안내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댓글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퀴즈 이벤트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댓글에 정답 그리고 성함과 휴대폰 뒷자리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퀴즈에 대한 댓글은요. 저희가 연사를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연사 소개하기 전까지만 받도록 할게요. 추첨을 통해서 선정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다양한 경품을 준비를 해놨고요. 포럼이 진행되고 나서 포럼의 공식적인 모든 순서들이 종료되고 나서 저희가 경품 추첨 이벤트 당첨자 발표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